자, 내년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은 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안 남은 것 같으니 내년엔 금리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요, 솔직히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은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은 부채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부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DSR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억이에요? 요즘에 통계청에 말도 안 되는 통계들 나오고 있죠? 가사 비용이 뭐 500조 수준이라든지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연봉이 1억이랍니다. 내가 이상한 거예요? 1억 이상 버는 집이 5집 중에 한 집이랍니다. 맞아요? 물론 이게 순수 근로소득은 아니고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임대료, 이자, 배당금, 연금까지 다 합쳐서 1억 넘어가는 가구가 20%가량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게 세금 내기 전 기준, 세전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래서 연봉 1억 받는다고 칩시다. 한 가구에. 그러면 요 가구의 DSR은 연 4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 4억을 빌릴 수 있다고 해봅시다. 금리 한 3%. 근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데 금리를 4%에서 6% 수준으로 잡아놓고 DSR을 산정하자. 그러니까 DSR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게 스트레스 DSR이에요. 왜 4에서 6%냐? 스트레스 DSR의 하단을 1%포인트, 상단을 3%포인트로 잡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연 4천만 원의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연 한 3천, 한 500 정도 내면은 이게 4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뭐 3억 5천, 뭐 3억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다. 이게 스트레스 DSR의 취지예요. 그러면은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늘어날 부분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저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빚을 내기가 힘들면은 기존의 빚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빚을 줄이려고 지금 하는 정부나 그 다음에 은행의 체제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중도상환 수수료 연재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연재를 해준다고 한다. 왜?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4억 빌렸다가 한 5년 동안 1억 정도 갚고 나머지 3억을 한꺼번에 갚으면 이 3억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들어가요. 근데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면은 이거 이자 너무 센데? 수수료가 너무 센데? 차라리 이자 좀 더 내고 말지. 그냥 좀 버티자. 그래서 이 부담을 줄여가지고 빨리 빚을 갚도록 만든다.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예요.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이번 정부에서요, 그런 게 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어서 매우 긍정적이다. 문재인 정부랑 우리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GDP가 많이 올라갔냐? 솔직히 GDP가 왜 플러스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줄었냐? 순수 가계부채는 늘어나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부실채권, 상매각이 이번 정부 와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부실채권 상매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부실채권에 대한 빚을 상각한다, 없애주는 거고, 매각한다, 딴 데다 싸게 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각한다는 것 자체가 빚을 줄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를 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던 거고, 특히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서 은행에서 하는 대처가 뭐예요? 신용대출 잘 안 받아주고 주담대만 늘리고 있잖아요. 신용대출은 회수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현재 상황이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빚을 줄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그런 정책을 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네 은행권 왜 가계부채 늘려? 우리 말 안 듣고. 정부 말 듣고 가계부채 늘린 거예요. 50년 주담대도 정부에서 주도한 거고. 근데 가계부채는 줄여. 대신에 상생금융해야 되니까 금리는 올리지 마.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냐. 그러니까 금리는 높이지 말되 부채를 줄여. 근데 취약계층에게 대출은 내줘. 무슨 아이스 핫초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쓰고 있으니까 은행권에서도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방향이 슬슬 잡히고 있습니다. 상생금융은 기업, 자영업, 취약차주 및 다중채무자 위주로 들어간다. 즉 주담대 차주는 아직까지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취약차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를 낮추고 뭐 DSR을 우회를 해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무슨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취약차주예요. 근데
요 사람들까지 다 취약 차주라면 절대 가계부채 못 줄입니다. 그러면 은행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쪽으로 자금 융통을 해주되, 이쪽에서 자금 융통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갈 자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이런 데에서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위주로? 주담대 위주로. KB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주담대 발표하면서 기존 주담대를 폐지해버렸죠. 그다음에 신한 우리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거. 아파트는 일단은 그래도 주택 중에서 안전한 편이니까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비아파트 위주로 축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축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고 있는 거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정부에서 눌렀지만 이게 한계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하는 될 수 있다. 언제 인하가 되느냐, 이제 뭐 3분기 예측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스인플레이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 요거는 하늘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거고, 이번에 저희가 물가가 상저하고 되고 있다. 경제를 상저하고 시켜야 되는데 물가하고 금리만 상저하고 되고 있다. 이거를 금리는 억지로 누르고 물가든 운 좋게 유가가 떨어져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미국에서 인플레 잡으려고 해서 그래요. 미국에서 인플레는 잡는데 금리를 안 올리고 싶다. 근데 인플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유가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나 이런 오펙에서 감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왜 떨어졌을까요? 공급이 줄었는데 미국에서 공급을 늘려서 그래요. 미국에서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우디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펙에서는. 미국에서는 그게 싫으니까 지금 미국도 어차피 큰 산유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산하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유가 같은 경우는요, 역대 유가를 보시면은 유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예전에 막 한 40달러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한 80달러에서 100달러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거다. 적어도. 그러니까 미국이야 기름이 나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거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뭐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금리보다 뭐가 중요하다? 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걸 한번 봐야 됩니다. 자,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요, 우리가 통화금융 들어가서 대출금리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보면요, 작년부터 보면요, 주담대 금리가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6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급등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12월, 1월 요때까지 계속 떨어졌죠. 2월에도 급락을 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에 언론이나 상승론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작년부터 계속. 근데 금리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금리가 이렇게 유의미하게 떨어질 때도 집값은 안 올라가다가 오히려 금리 올라갈 때 집값 상승했죠. 언제까지? 5월까지. 3월부터. 이때가 딱 데드캣 바운스 기간이었죠. 이때 왜 집값이 올라갔어요? 1월 30일에 특례 풀면서 DSR을 우회를 했는데, DSR을 우회하는 정책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왜 문제였냐? 전방위적으로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환대출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이유가요, 대환대출 받으려면 DSR을 40%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대출이 힘들고,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그런 것들을 DSR을 우회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지금은 금리보다는 한도다. 진짜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감당 가능한 가격에 오면 한도보다 중요한 게 금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이 60%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한 20-30%까지 줄어들면요, 그때는 한도보단 금리가 더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한도는 나오는데 나가는 돈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한도가 60%가 넘어가서요, 신규는 40%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한도 풀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유의미한 게 아니라 한도가 유의미한데, 지금 스트레스 DSR 적용되기 전부터 은행권에서 한도를 줄이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21년도에도 금리 유의미하게 올라가기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니까 줄어들었죠. 지금 은행권에서 총량을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